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입니다. 지은이 정약용, 역자 오세진, 펴낸 곳 홍익출판사입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지리 등에도 밝아 수원성을 쌓을 때 거중기와 활차, 고륜 등을 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를 정조가 특별히 총애했는데요. 당시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 했다는 반대파들의 모략으로 강진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향살이를 하며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르칠 게 많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책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오늘날에 알맞은 해설을 덧붙여 번역한 책입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다. 2장 자식들에게 경제생활을 이야기하다. 3장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바라지도 마라. 4장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나의 책을 읽어다오. 편지 속에는 다산의 아들을 향한 솔직한 감정과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데요. 엄격하기만 할 것 같지만 연애 아버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본래 완벽하게 훌륭한 것들이 많지만 이들은 그리 경탄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오직 망가진 것이나 찢어진 것을 잘 고치고 다듬어 훌륭하게 바꿨을 때 그 노고를 칭찬받을 만하다. 따라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여 살려내야 훌륭한 의원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고 위태로운 나라를 살려내야 명장이라고 불릴 수 있다. 오늘날 대대로 높은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들이 관직을 얻고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은 평범하고 우매한 자제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날 너희는 패족의 자식들이다. 만약 패족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잘 처신하여 이전보다 더 훌륭한 가문을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놀랄만하고도 훌륭한 일일 것이다. 망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다산에 붙인 정재원은 예천군수, 진주목사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로 첫째 부인 의령남씨가 큰아들 약현을 낳고 일찍 죽자 둘째 부인 해남윤씨 사이에 약전, 약종, 약용 삼형제를 낳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내가 일찍 사망하자 셋째 부인 김씨가 소실로 들어와 정약용 형제를 양육했고 이후 이북동생 약행이 태어났다. 그 밖에 부치는 딸 셋을 두었는데 큰딸이 이승훈에게 출가했다. 이승훈은 조선 최초로 천주교 영세를 받은 인물로 신유사옥이라 불리는 대규모 종교박해 속에서 약종과 함께 참수되고 약전과 다사는 간신히 목숨을 구해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간단히 집안 내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의 일가 친척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주교라는 종교였다. 왜 정약용 집안 사람들은 나라에서 절대 금지하던 천주교와 관계를 맺고 끝내 패족이 될 만큼 빠져들었던 것일까? 조선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처음엔
중국에서 학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서양 학문으로 이해되어 서학이라 불렀다. 그러다 천주교의 병등 사상과 내세 사상이 서민층에게 호응을 얻고 정파적으로 남인에 속하는 학자들이 천주교를 신앙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다. 1785년 남인과는 정치적 반대파에 속하는 이들이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며 임금으로 하여금 금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다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가 즉위한 1801년 정권을 잡은 노론벽파에 속하는 정치 세력들은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신유사옥을 일으켰다. 그 뒤에 1839년에 기해사옥이 발생했고 대원군 때인 1866년에는 병인사옥이 일어나는 등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그렇더라도 서학은 실학과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의 봉건사회를 해체한 개혁사조의 하나였다. 정약용은 바로 이런 조선의 변혁기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풍우나이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은 22세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학문이 매우 뛰어나 당장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28세이던 1789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이듬해 검열, 지평, 수찬 등을 지내다 1794년에 경기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고 이듬해 동부승지, 병조참의, 좌부승지,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을 지냈다. 정조는 다산을 늘 가까이 하며 국가 경영을 위한 담론을 나눌 만큼 신뢰했다. 다산은 젊은 시절부터 다방면에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여 한강에 배와 뗏목을 잇대어 메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배다리를 만들기도 했고 1791년에는 정조대왕 필생의 사업인 수원 화성 건설에 참여하여 거중기를 활용하는 등 설계와 건설 작업 전반에 맹활약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산의 관직 생활은 탄탄대로를 보장받은 듯 했다. 그러나 정조대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세상이 어수선할 때 정치적인 반대파들에게 공격을 당해 억울하게 유배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때는 1801년으로 그의 나이 40살 때였다. 가문이 졸지에 패족이 되자 그동안 과거시험 준비를 해오던 자식들의 벼슬길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그럼에도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웅적인 행동과 위대한 업적이 나타난다. 다산은 이렇게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안을 일으킨다면 더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자녀들을 독려했다. 전리박 먼 곳에 살면서 아들들에게 보내는 다산의 편지에는 시리에 빠진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과 걱정이 구구절절 드러난다. 다산은 당대 최고의 사상가이자 정치가, 행정가, 의사, 지리학자, 과학자였지만 자식들에게는 누구보다 자상한 아버지이자 올바른 길을 전하는 스승이었다.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글에는 두 아들을 어떻게든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려는 바람이 진하게 배어 있어 오늘을 사는 젊은 아버지들에게도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 흉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 하늘을 탓하는 이들도 많지만 내가 보기엔
굶어 죽은 사람은 대개 게으른 편으로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벌을 내려 죽이는 것이다. 나는 벼슬을 통해 너희들에게 논밭은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오직 2글자로 된 영험한 부적을 너희에게 주려는데 이 부적이 있으면 틀림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가난을 면할 수가 있을 테니 너희는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가 주는 한 글자는 금이고 또 다른 글자는 검이다. 이 2글자는 비옥한 논밭보다 좋은 것이고 평생 써도 끝이 없는 것이다. 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으로 미루지 말고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고 가지 말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을 맑은 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다. 늙은이는 자리에 앉아 감독할 일이 있고 어린아이는 다니면서 윗사람을 모시는 일이 있고 젊은이는 힘쓰는 일을 맡고 아픈 사람은 집을 지키고 부인들은 사경까지는 잠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집안의 남녀노소가 모두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순간도 한가함이 없는 것을 금이라고 한다. 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의복은 몸을 가리기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고운 비단으로 만든 옷은 입다가 헤어지면 볼품이 없어지지만 투박하고 값싼 옷은 헤어지더라도 크게 나빠지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한 벌의 옷을 만들 때는 그 옷을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고운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헤어지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고운 원단을 쓰지 않고 거친 원단을 써서 옷을 만들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목숨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나 물고기라도 일단 입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다. 더럽다는 것을 인지하면 목을 넘기기도 전에 개워낼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진정성이다. 이것은 조금도 기만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하늘을 기만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임금을 기만하고 부모를 기만하고 농부가 같은 농부를 기만하고 상인이 같은 상인을 기만하면 모두 죄를 짓는 일이다. 기만이 허용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입이다. 맛이 형편없는 음식으로 자기 입을 기만하여 잠깐의 시간만 지나면 허기가 해결되니 훌륭한 방법이다. 올해 여름 내가 다산에서 지내던 어느 날 상추에 밥을 싸서 삼키려는데 어떤 손님이 물었다. 상추를 쌈으로 먹는 것과 김치로 만들어 먹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나의 입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라고 답했다. 매번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 방법을 떠올려라. 온갖 노력과 지혜를 짜내어 맛있게 먹으려고 하지 마라. 결국에는 변소에서 큰일 보는 일에 충성을 바치는 일이 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장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는 방안일 뿐더러 돈 많고 권세를 떨치는 부잣집 양반들이 집안을 경영하고 자신을 규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2글자 금과 검을 제외하고는 어떤 더 좋은 규율도 없으니 너희들은 가슴 깊이 새겨 두도록 해라. 비옥한 논밭보다 좋고 평생 써도 끝이 없는 것.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한 노파가 종이박스를 구하기 위해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갔다. 노파가 정신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사이에 현장 소장이 손수레에서
한문으로 된 비범해 보이는 책을 발견했다. 그가 넌지시 관심을 보이자 노파가 흔쾌히 건네주었다. 현장 소장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책자를 TV쇼 진품 명품에 의뢰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합의첩으로 밝혀져서 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이 책자는 2015년 서울 옥션 경매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이 7억 5천만의 낙찰을 받아 즉시 보물로 지정되었다. 합의첩의 유래는 눈물겹다. 타산의 아내 홍씨 부인이 유배지에서 힘들게 지내는 남편에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했던 때를 잊지 말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는 의미로 30년 전에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 치마 5폭을 보냈다. 이에 다사는 빛바랜 치마폭을 70여 장으로 자르고 다듬었다. 그리고 작은 첩을 만들어 종이를 붙이고 빳빳하게 만들어 붓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갔다. 두 아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었다. 어머니의 치마폭으로 만들어진 책에 아버지의 글씨가 쓰여 있는 가르침을 받은 자식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부지런함과 검소함에 대한 글은 바로 합의첩에 실린 것이다. 타사는 논과 밭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이 두 글자를 준다고 설명하면서 이 두 글자의 부적과 같은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고 표현했다. 타사는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할 일을 맡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구 한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소한 생활과 소비는 낭비를 막고 경제 상황을 좋게 한다는 진부한 말이지만 재치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타사는 비싸고 귀한 비단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극우봇이 헤어지면 아주 볼품없게 되지만 애초에 값싸고 거친 옷은 헤어지더라도 아주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옷이 오래 입기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의 절약법도 소개한다. 음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법을 추가하면 비용이 든다. 하지만 입을 속여서 허기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한다. 배고픈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내 입을 속여서 배가 부르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빈곤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자들조차도 검소함의 덕목을 귀중한 가치로 여겨왔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라고 한다.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의 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엄청난 갑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아버지의 검소한 생활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의 의복, 음식, 재물은 모두 허상이자 헛된 것이다. 옷은 입다 보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음식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재물은 자손에게 물려주면 결국 탕진되어 흩어지고 만다. 한미한 집안이나 가난한 친구에게 베풀어주는 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의돈의 창고에 저장되었던 재물은 지금 그 흔적도 없지만
소부가 받은 황금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온다. 금곡의 보장은 모두 먼지가 되었으나 범씨 집안의 맥주 이야기는 여전히 세상에 떠들썩하다. 그러한 까닭은 무엇인가? 형체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무형의 자산은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신의 재화를 쓰는 것은 물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재화를 베푸는 것은 정신적으로 재화를 쓰는 것이다. 물질을 물질적으로 향유하면 소멸하는 데 기한이 있기 마련이지만 물질을 정신적으로 향유하면 변화와 소멸을 피해간다.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도둑들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화재로 인해 소실될 걱정도 없으며 소나 말이 운반하는 고생을 치를 것도 없다. 게다가 자기가 죽은 후에도 꽃다운 명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느냐. 재물은 꽉 쥐려고 할수록 손에서 더 미끄럽게 빠져나간다. 재물이란 점어와 같은 것이다. 재물을 오래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경제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앞으로 한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될 자식들에게 생계 유지는 물론이고 사회적 공헌을 이루기 위한 경제관념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었을까? 자산은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독려했지만 그와 동시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사회적으로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편지에 나오는 범씨 집안의 맥주 이야기는 베품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다. 북송 때의 재상 범중엄은 아들을 고향에 남겨 농사를 짓게 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보리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는 길에 잠깐 배를 세우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아 연유를 물으니 부모님과 아내가 병사했는데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다고 했다. 아들은 보리를 실은 배와 보리를 선뜻 그에게 건넸다. 빈손으로 온 아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어려운 친구를 돕느라 보리와 배를 주었다고 대답하자 범중엄이 잘했다고 칭찬했다. 다사는 재물이란 매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재물은 매기처럼 꽉 움켜질수록 손에서 더 재빠르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소상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두 명의 소씨가 금을 흩뿌렸다는 말인데 나라가 건네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한나라 때 소강이란 사람과 그의 조카 소수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소강과 소수는 한나라 대자의 스승이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 이미 사회적으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장차 태자가 황제에 오르면 더 큰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어느 날 소강이 조카 소수에게 말했다. 노자 도덕경에 만족을 알면 욕심이 없고 멈춤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어 가히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쯤에서 멈추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다. 소강은 이렇게 말하고는 조카와 함께 관직을 그만두고 당장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에 태자는
두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선물했는데 그들은 고향에서 친지들에게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다. 어떤 사람이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농사지을 땅이라도 좀 사두라고 권하자 소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 자손들이 부지런히 땅을 일구면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이 보통 사람만큼은 살 수 있다오. 지금 그들에게 돈을 더 주어 남아도는 재물이 있게 만들면 나태함을 가르치는 셈이 되지 않겠소. 현명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원래 품었던 원대한 뜻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과실만 늘어난다오. 재물이란 자신만을 위해 쓰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지만 함께 나누어 쓰면 건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소강의 이야기는 그 뒤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면서 자식들에게 금전 교육을 시킬 때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타사는 목민심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내가 오랜 세월 귀양살이하면서 수령들을 살펴보았는데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의복을 보면 반드시 검소한 것을 입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며 음탕한 것을 즐기는 수령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못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은 장차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베풀 수 있게 마련이요. 절약할 수 없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세계의 갑부들이 자선활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고대 중국의 소강이나 조선의 다산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중국은 문명이 온 나라에 고루 퍼져 궁벽한 시골이나 먼 산속 마을에서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데 큰 장애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문 밖 몇십 리만 떨어져도 태고의 원시시대가 된다. 그러니 멀고 외딴 곳이야 오죽하겠느냐. 사대부 집안의 법도는 벼슬길에 올랐을 때는 빨리 산 언덕에 셋집을 내어 살면서 처사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하고 만약 벼슬길이 막히게 되면 빨리 서울에 가까이 살면서 앞서가는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나는 지금 죄인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우선 시골집에 숨어 살게 했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오직 서울의 심리 안에 거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가세가 많이 기울어 서울 중심부로 깊게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근교에 머무르며 과일과 채소를 심고 가꾸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며 자산이 조금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화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의심해왔다. 충성과 효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이기에 군자는 선한 일을 힘써 실천하려는 것이다. 옛날부터 화를 당한 집안 자식들은 새가 높이 날고 짐승이 멀리 도망가듯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더 깊지 않은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문명에서 멀어져 누르나 토끼처럼 될 뿐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들은 눈썹을 태울 정도의 재난이 닥쳐도 태평하게 지내고 근심이 없지만 몰락하여 배척당한 집안의 자제들은 세상이 태평한데도 늘
걱정하는 말을 한다. 그들은 볕이 안 드는 언덕이나 깊숙한 골짜기에 살기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모두 벼슬길이 막히고 원망하는 소리만 늘어놓는 부류들이다. 따라서 듣는 이야기는 모두 현실적이지 않은 말, 거짓말, 비속한 말들 뿐이다. 이런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바라노니 늘 마음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먹고 당로 지인과 다름없이 행동해라. 아들이나 손자 세대에 가서는 과거 시험에도 뜻을 두고 집안 경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순환하는 것이라서 한번 쓰러졌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를 가버리면 결국 천안백성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마라. 타사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거주지를 서울로 정해 사는 것이 좋겠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 타사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배족이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할수록 서울에 가까이 살면서 문화적 소양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오늘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여 그곳의 교육 인프라를 누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에는 서울과 그 외 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다. 타사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태고의 원시시대라고 묘사하고 있다. 타산이 보기에 서울 밖은 문명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 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믿었다. 좋은 환경을 선택하여 거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이다. 공자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는 마을의 풍속이 인한 것도 훌륭한 일이다. 가려서 인한 마을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아무 곳에나 살지 말고 인한 풍속이 있는 마을을 골라서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맹자의 어머니 역시 자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썼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다. 서울에서 거주하라는 말에는 문화적인 요인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살면서 정치인, 문학가, 예술가를 만나서 사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신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먼 시골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는 주로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로부터 호황된 말, 비현실적인 말, 한탄하는 말만 듣게 될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부류의 사람과 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명심보감에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나온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로 주거지를 택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이웃을 골라 함께 살도록 하고 벗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귀한 사람을 택하여 사귀라는 말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과 어울리면 그들과 비슷하게 되지만 세상의 벽에 가로막힌 채 한탄만을 일삼는 패배자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타사는 이렇게 먼 유배지에서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교우하며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타산이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말라고 한 역사적 배경에는 경화사족이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 권력층이 있다. 경화사족이란 한양과 그 인근인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권력, 부, 문화를 독점해온 사대부 집안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실학자들, 이를테면 유형원, 이익, 홍대용, 박지원, 김정희, 서유구, 정약용 등이 바로 경화사족이었다. 이들은 혼인과 벼슬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계승했다. 비록 그들이 정치적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몰락하게 되는 경우도 흔했지만 늘 관직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집안이었다. 번화한 서울이라는 뜻의 경화는 18세기부터 시골 지역과 점차적으로 문화와 권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서울이 향촌을 훨씬 앞질러 가자 서울은 귀하고 시골은 천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경화사족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방의 사대부들을 공직으로부터 배제시키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경화사족과 향촌의 선비를 차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영조 임금이 이조판서 정일양과 이조참판 남태제를 불러 명령을 내렸다. 비와 이슬은 땅을 가려가며 내리지 않는다. 임금은 하늘의 이치를 따라 정치를 행해야 하거늘 관직을 얻지 반드시 경화의 문벌로만 하게 하랴. 이제부터 재주가 있으면 임용하여 쓸 것이다. 먼 지방 선비라도 임용하는 데에 구애받지 마라. 남태제가 말했다. 신등이 만약 경화의 자제들을 먼저 임용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랄 텐데 제가 어떻게 제 직위를 굳건히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정일양은 이렇게 말했다. 시골 사람이 벼슬에 있을 경우에는 갖가지 불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경화의 자제들을 임용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경화사족의 자제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일이 굉장히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인사권을 가진 이조판서와 이조참판이 한양 권력가의 자제와 시골의 사대부 집안 자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인 풍조를 바꾸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경화사족이 갖는 특권과 우대가 정계와 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는 자식들에게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서울을 벗어나 살면서 경화사족의 지위를 잃게 되면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장벽을 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타사는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여서 자식들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서나마 원격으로 자식들을 교육하고자 노력했다. 그만큼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